지영쌤이야. 2025 윤리화 사상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지금 이제 현장 강의로 개강해 보려 그러고 너희랑 이제 한 해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보려 그래. 각자 윤리화 사상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 내신과의 병행 또는 다른 과목과의 시너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작년 수능 윤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사는 가끔 주기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출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걸 실패하는 과목이야. 2020년쯤 한번 만점자가 너무 많았던 적이 있었고 또 2024 수능에 한번 만점자가 많았는데 항상 그렇게 물수능이 나온 다음에는 불수능이 나오는 것이 일종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워낙 이제 2024 수능에서 수능 윤사가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난이도 조절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예고됐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 그래 올해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보상이 있을 수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직전에 나왔던 수능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보자. 내가 누군지 먼저 소개하고서 너희한테 진행해보도록 할게. 난 알고 있었어? 자, 우선은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 12월 24일 일요일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뭐해? 공부하지 뭐. 자, 윤리화 사상 개념 완성 진행하는 나는 너희랑 앞에 짧게 한 20분 정도 OT를 하고 바로 수업에 오늘 들어갈 거야. 오늘 수업에 온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예습 안 하고 와도 상관없어. 내 수업은. 수업 중에 같이 모든 걸 새로 배워도 괜찮으니까 다만 복습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줄 거야. 복습은 이 교재는 어디까지 보고 이 교재는 어디까지 봐서 해와라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 내가 주는 방법대로만 복습해주면 수업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고 1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그래도 첫 인사를 했지만 하나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너희의 수능 만점 멱살 잡고 캐리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윤사라는 과목이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그냥 수업 듣고 나면 다 기억나는 느낌? 복습을 어떻게 해야를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다 박혀가는 느낌으로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왜 이 자신감을 보이는지는 오늘 나랑 3시간 반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갈 때 뭐야 왜 기억나 하는 느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 다만 부탁은 하나 있어. 수업 중에 내가 같이 너희랑 질문을 할 건데 단체로 이제 같이 동양 다음에 뭐라 그랬지? 서양 다음에 뭐라 그랬지? 이데올로기 다음에 뭐라 그랬지? 하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중얼중얼 자기가 이제 대답하면서 따라오기만 해도 머릿속에 남는 형태로 내가 가르쳐 줄게. 사회탐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하거든. 내 암기를 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야. 개념은 같이 수업 중에 스토리텔링으로 배울 거고 필기도 같이 정리하면서 너희랑 나랑 하는 필기가 그냥 필기가 아니라 그냥 교과서의 단순한 내용을 필기하는 게 아니라 100% 기출선지로 이루어진 필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한 줄 한 줄 적는 게 팔 아파 필기량이 왜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이게 기출선지구나. 이게 몇 년도 나온 기출표현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나랑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항상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작년에 내신으로 제가 선생님 개념을 들었거든요. 올해 또 들어야 돼요? 선생님 제가 현역 때 들었거든요. 재수하면서 또 들어야 돼요를 물어보는데 그 사이에 6월, 9월 수능 출제 트렌드가 또 바뀐단 말이야. 1년 사이 가장 어려운 선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필기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첫 장부터 필기에 지난 해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지,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최신 표현이 업데이트된 필기를 하게 될 거고 내가 너희한테 필기하면서 특히 중요한 표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사 수능 대비 9월에 나왔던 표현이야. 이건 이사 수능 대비 6월에 나왔던 표현이라서 우리가 기출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념을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게 될 거야. 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법과대학을 부전공했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 기초교육원이 선정한 핵심교양 T1 조교라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조교생활까지 아주 오래 했던 그런 강사야. 자, 우선 나는 이투스 사회탐구 영역 강의를 하고 있고 삼은 생윤 윤사를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사회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 온라인 누적 수강생 400만 명 정도 이렇게 가르쳐 왔고 대치동에서 지금 명인학원에서 너희랑 만나고 있고 전타임 마감이나 월평균 수강생 3,000명을 기록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최다 수강생 기록 보유 강사야. 자,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의 강의를 EBS에서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상도 많이 탔었고 아마 최연소 공로상을 탔을 것 같아. 그리고 EBS에서 같이 교재를 집필하고 합숙 검토도 하고 해서 출제진과 같이 합숙하면서 연계교재 같이 분석하고 이렇게 교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했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너희가 이제 선택한 과목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너희가 선택한 이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야. 사회탐구 과목 중에 압도적인 1위 과목인 생활과 윤리와 2위 과목인 사회문화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에 이어서 3위 과목이야. 근데 사문생륜이 워낙 10만 명이 넘는 이제 그런 선택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위권은 다 고만고만하거든. 근데 따라서 윤리와 사상은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 실제 응시자 기준 3만 6천 명 정도 선택을 했던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윤리와 사상의 가장 큰 장점, 숫자, 도표, 표분석이나 계산이 없어. 즉 도표 문제로, 계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회문화 또는 정치와 법 과목과는 좀 달리 또 한국지리도 계산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목은 숫자, 도표, 표분석 계산이 없다. 그리고 타임 어택이 없어. 시간 내에 빨리 풀지 못하면 뒷문제를 못 봐서 19, 20번을 못 푸는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아.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타임 어택 과목이지만 이 과목은 타임 어택이 없는 과목이라서 다 풀고 한 번 더 검토하고 2번 검토하고 OMR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윤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워낙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철학자들을 동서양으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 또는 논술, 면접에서 배경 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 윤사라는 과목과 생륜을 같이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는데 생륜과 함께 선택 시 한 45%의 내용이 중복되게 돼. 이를테면 공자, 맹자, 순자, 마르크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한 절반 정도 겹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저는 윤사를 생륜과 같이 안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윤사가 더 자세하기 때문에 윤사만으로도 전부 다 풀커버가 돼서 윤사를 했을 때 생륜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생륜을 안 하면 윤사가 어렵다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윤사가 들어가는 수준이 100이라면 생륜은 같은 학자를 50 정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윤사가 더 깊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또 고2, 고3에 윤사가 내신으로 있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자, 고2 내신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고3에 하나 아는 과목 가져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고 고2 안 했지만 고3에서 바로 이제 내신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신이니까 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요 내신도 안 하고 선생님 개념 미리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생 노베이스거든요. 근데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수업의 포커스는 생 노베이스가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윤사를 해본 적이 없고 누구 나온지도 몰라도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이고 한 번 그래도 먼저 내신에서 배웠으면 좀 아는 사람이라 반가울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단점이 있어. 공부량이 좀 많은 편이야. 그럼 이게 비교 기준치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사문생륜보다는 공부할 게 좀 많아. 아까 그랬잖아. 똑같은 학자가 나와도 생륜에서 50% 다룬 다음에 윤사는 100% 다룬다. 이렇게 했으니까 공부량이 좀 있다. 이제 공부량이 좀 있다 보니 이제 중간에 좀 지치는 학생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 공부량이 사회탐구 중에 최고 수준으로 제일 많은 건 아니야. 뭐 정치와 법에 비해서는 착한 편이고 역사에 비해서 좀 착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매니아층이 좀 있어. 윤사 덕후들이 좀 있다. 왜냐면 이 윤사라는 과목이 약간 공부가 재밌다 보니까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을 윤사로 힐링하는 느낌으로 탐구를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이 특징이 있어서 약간 윤사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는 해. 근데 그건 너희들이 매니아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윤리와 사상 주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어 있어.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파트 딱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 중얼중얼 그냥 따라와줘. 어차피 우리 외워야 되거든.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야. 뭐뭐뭐로 이루어졌다고?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자, 윤사는 크게 몇 파트로 나뉜다고? 3파트. 자, 첫 번째가 서양, 두 번째가 동양,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 파트로 나눠진단 말이야. 자, 물론 내신 교과서의 1단원에는 잡다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수능에 많이 나오지 않고 내신 1단원은 뒷단원 그러니까 이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만 다 알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의 요약이라 우리는 내신 교과서 순서가 아니라 수능 순서로 할 거야. 왜냐하면 서양 윤리가 제일 출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동양, 그 다음 이데올로기가 가장 낮은 형태라 서양 사상 먼저 배우고 이게 교과서로는 조금 뒷단원이야. 그 다음 동양 사상, 그 다음 이데올로기를 갈 거야. 하지만 내신 교과서의 전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서양 사상부터 배울 거야. 서양 크게 시대가 4개로 나뉘어져. 몇 개로 나뉜다고? 4개로 나뉘어져. 뭐뭐가 있냐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뉘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서양 고대부터 배울 거야. 다시 한번 윤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고? 세 가지. 자,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야. 그중 서양은 크게 몇 가지 시대로 나뉜다고?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고대, 그 다음이 중세, 그 다음은 근대, 현대로 나뉜다고. 오늘 배울 건 서양 고대라고. 서양 고대는 다시 시대가 두 개로 나뉘어서 서양 고대 그리스와 서양 고대 헬레니즘으로 나뉠 건데 오늘 서양 고대 그리스부터 배울 거야. 너희가 아는 소크라테스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다시 윤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서양 윤리가 8문제 정도, 동양 윤리가 8문제 정도, 총 20문제 중에 16문제 정도가 서양 동양으로 나오고 이데올로기가 한 4문제,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정도 나오고 동양 윤리가 7문제 정도로 줄어들고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다닐 건데 너희는 교재를 오늘 첫 주는 거의 수업이 필기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기 노트 위주로 진행을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교재 같이 밑줄 긋고 자료도 체크하고 문제도 풀고 필기도 할 거란 말이야. 자, 기본적으로는 본교재가 있을 거고 본교재랑 같이 노트가 랩핑돼서 이렇게 배송되는 형태가 될 거야. 본교재는 선물 모양의 포장지가 있는 약간 홀로그램 박의 그런 표지로 너희한테 만점의 선물을 줄게라는 모토로 이렇게 만든 교재 디자인이야. 그리고 부가적으로 개념 완성을 복습하기 위한 복습 교재인 워크북과 그리고 진도별 기출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진도계 교재가 같이 진도가 나가게 될 거야. 자, 같이 모든 기출문제를 수업 중에 푸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수업 나가고 끝날 때 너희가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워크북은 몇 쪽까지, 진도계는 몇 쪽까지 복습해 오면 돼 라고 얘기해 줄 거고 그걸 풀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볼펜이 3개가 필요한데 왜냐면 내가 수업 중에 필기를 이렇게 3가지 색깔로 필기를 하거든. 근데 흰 분필은 너희가 알다시피 까만색으로 너희가 적겠지. 이 흰 분필을 너희가 블랙으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하지만 모든 필기가 다 평가원 기출선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흰색도 완만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잘 적어줘. 선생님 저는 진짜 필기가 안 맞고요. 필기 스타일 아니거든요. 해도 탐구는 달라. 아무리 필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탐구는 기출선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본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팔 아파도 필기할 거야. 수업 중에 같이 할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중요한 키워드는 노란 분필을 할 건데 너희는 파란색으로 따라올 거야. 내가 노란 분필 들게 하면 너희는 파란색을 들고 이건 키워드야. 그래서 항상 수업 중에 끝날 때 이 키워드를 같이 암기할 거야. 오늘 수업 내에 못 외우면 집에 못 갈 정도로 같이 외울 거야. 지겨울 정도로 귀에 임 박힐 때까지. 자, 그리고 빨간색은 함정 선지거나 킬러 문제에 난이도 있는 선지일 때 빨간색을 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펜 3개가 있으면 좋고 선생님 저는요 좀 필기가 안 예뻐서 그냥 연필로 필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 필기할 때 예쁘게 잘 빡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기마다 이런 성향은 다를 거야. 선생님 제가 아이패드를 좋아해가지고요 좀 패드로 필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좋은 생각인데 복습할 때 복습 필기로 해. 수업 중에는 노트에다 하고 왜냐하면 이 수능날 아이패드 못 들고 가잖아. 수능날 아이패드 못 들고 가잖아. 수능날은 이 노트를 들고 간단 말이야. 이 노트 한 권으로 단권화 시킬 거란 말이지. 아이패드 출력물 가져가도 되지만 나는 이 노트가 수업 들을 때 내가 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 기억이 살아있는 노트라 요걸로 메인에 하고 너희가 정말 아이패드 필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복습 정도로 빈칸 복습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가 내 생각이야. 일단 이 노트로 따라와봐. 그래야 수능날 단권화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노트 두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내 개념 필기를 다 해도 몇 장이 남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너무 필기를 망해가지고 찢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럼 뒤에 모자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뒤에 한 몇 장 남아. 남긴 남는데 그 뒤에는 너희가 나랑 뒷커리를 따르면서 나오는 오답 선지를 적는 오답 노트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노트를 수능날 단권화 노트로 가져가는 게 우리 목표야. 1년의 공부의 시작이지만 끝날 때도 이걸 들고 갈 거야. 그렇게 해서 필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펜 3개 준비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노트는 노트 한번 펴봐 줄래? 이지영 노트라고 해서 노트를 펴보면 맨 첫 장에 내가 이상한 만두머리를 하고 서 있고 자 선생님의 양력이나 이제 커리큘럼 단계가 나와 있고 내 뭐 홈페이지 유튜브는 선생님 이지영 오피셜이라고 원래 운영하던 채널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그건 주로 강연 위주로 올릴 거고 우리가 올해는 이지영 렉처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을 좀 많이 이용할 거야. 거기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분석, 그 다음에 맛보기 강의 이런 것들 다 렉처 채널로 옮겨서 올릴 예정이야.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내 오피셜 그냥
내 일상 이 사진이 있고 실제 공지하는 건 이제 조교 계정이 같이 활용될 예정이지만 뭐 이거야 너의 참고 사항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이정 노트 한 장 펴면 편지 하나 써놨어. 그래서 내 편지 반가워 지영쌤이야의 그 편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샘플 필기가 있을 거야. 거기 사회 정의 이론 3 노직해가지고 이렇게 쭉 샘플 필기가 있는데 세로선이 4줄이 되어 있거든. 1번 동그라미 1번 A 기억까지 다 한 줄씩 들여쓰기 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대로 한 줄씩 들여쓰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은 빈 줄이 없어야 나랑 필기를 할 수가 있어. 이유가 뭔지면 알아? 한 주제를 한 페이지에 적을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줄이 뭐 28줄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한 페이지를 28줄에 맞춰서 필기하기 때문에 가로줄을 한 줄 비워놓으면 한 줄을 쓸 데가 없어. 뒤로 넘어갈 수가 없는 되게 독특한 구조야. 너희가 아마 필기하다 보면 학자별로 주제별로 한 페이지 안에 필기를 끝내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 너희랑 나랑 서양 고대 배울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태양 마크가 하나 있고 서양 고대 사상이라고 해서 적은 다음에 이게 제목칸이 되겠지. 태양 마크 옆에 적는 거. 그리고 1번하고 필기 적고 동그라미 1번하고 한 칸 들어오고 A하고 한 칸 들어오고 B하고 이제 같은 줄에 적고 기억까지 요런 형태야. 요런 형태로 같이 필기를 하게 될 거야. 만약 내가 너희한테 화살표를 글 일이 있으면 화살표도 거기 부호에서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화살표. 요렇게 필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좀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학창시절에 엄청난 필기 덕후였기 때문에 필기를 준비할 때도 또 너희랑 필기를 진행할 때도 조금 약간 필기를 통해 1년 동안 애정을 갖고 공부한 걸 단권화해서 수능 가져가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생각보다 필기량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속도를 못 맞추지는 않을 거야. 자,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1단계는 지금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이야. 너희 선배들이 요거를 보통 줄여서 출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1년 중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개념에 정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랑 같이 수업 듣는 것만으로 내가 그 학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막 윤사 구조가 보이고 전부 다 이제 약간 너희가 혼자서 빈노트에 윤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시켜주는 그런 커리야. 내가 지금까지 40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을 가르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자체는 개념을 머리에 구조화해주는 그런 능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 자, 2단계는 심기일전인데 이 출제자의 눈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학자별로 오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배울 거야. 그러면 학자별로 배우잖아. 그런데 나중에 수능 문제 나오면 한 학자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학자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나오고 여기 공통점에 들어갈 걸 찾으시오. 또는 이 학자만 얘기하고 다른 학자는 얘기 안 하는 거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순서도가 나와서 예 아니오로 얘기해서 이 질문에 세 학자가 모두 다 예예 예 하고 이 질문에는 예 아니오 아니오 해서 이제 학자가 나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심기일전은 이런 구조화된 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학자별 공통점과 차이점에 포커스를 맞춘 커리야. 별도의 필기를 하고 별도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학자와 이 학자 이를테면 동양의 정약용과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에서는 한참 후에 배우는 학자거든. 근데 실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럼 그 학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개념에서는 다 정리하기가 어렵지. 일부는 소개해 주겠지만 그래서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 볼 때는 이 심기일전이 좋을 거야. 이건 심화 이론과 기출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다라는 커리로 만들어진 그런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포스텍 커리가 있는데 이 포스텍 커리는 너희 혼자서 정리하기 힘든 연계교재 있잖아. 이런 연계교재 EBS 수특수왕 같은 거 혼자 풀지 않아도 내가 커리 중에 다 다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개념과 같이 했던 기출들을 전부 다 난이도 있는 선지 형태로 너희한테 OX로 물어보면서 정리해주는 EBS란 기출을 정리하는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또 실력이 한번 또 일치월창하게 되는 그런 커리야. 너희 선배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리가 뭐냐 물어보면 포스텝을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 내 선배들이 붙여준 용어 중에 포스텝은 혁명이다 이런 용어를 제일 많이 붙여줬으니까 이 포스텝이 꼭 중요한 커리고 이 프리파이널은 어려워진 윤사를 대비하기 위한 커리야. 요건 이제 짧게 4주 정도 파이널 직전에 진행되는데 잘 봐. 여기까지는 개념 배우고 여기까지는 심화 이론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 배우고 여기까지는 이제 EBS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나올 예상 범위 내의 것들을 이제 다 봤단 말이지. 기출도 보고 EBS 수특수안에 올해 예고된 선지도 보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모르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하면, 완전 낯선 선지나 고난도가 등장하면, 이제 완전 고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연계 교재에도 예고되지 않은 선지까지도 공부하는 게 프리파이널 커리야. 근데 올해는 윤사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 이제 그럴 때 중요한 커리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샤프 모의고사에서 너희 선배들이 샤모라고 부르는 그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커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커리는 총 13주 분량으로 진행이 되는데 39강, 한 주당 3강으로 진행돼서 39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아마 3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게 생윤 3문보다 3강이 많아. 그래서 한 번의 수업은 아마도 3월 1일 날 3.1절 아침에 보강 형태로 해서 3모 전에 끝내는 형태로 아마 되게 될 거라 미리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돼. 자, 그리고 3월 전에 우리가 다 배워서 어쨌든 3월에 다 알고서 문제 푸는 형태로 가자고. 우리는 명인학원에서 매주 일요일날 아침 9시에 만날 거고, 이게 인코딩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이 인강이 업로드가 될 거고, 그 진도까지의 진도계랑 워크북 해설 강의도 인강 형태로 업로드가 될 텐데 해설지가 자세히 있기 때문에 너희랑 나랑 같이 그거 병행하면서 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만났으니까 너희한테 이 얘기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 대학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밥 벌어 먹여주는 시대가 아직도 유효한 걸까? 아니면 그게 저물어가고 있는 걸까? 난 순수하게 학벌 지상주의가 아직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해주는 시대는 끝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보자고. 사실 공부가 즐거운 과정은 아니야. 누군가는 나의 이런 얘기를 싫어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면 설렜다. 시험이야. 이번에 얼마나 많이 맞을까? 이런 생각. 애들이 되게 재수없어 했어. 근데 그때 왜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을 통해 그걸 증명해 보이는 느낌?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느낌이 너무 짜릿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너희 그런 생각 뭐 잘 안 하잖아. 시험 기간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에게 평가당한다는 게 나를 되게 이렇게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공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의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설레는 일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마음에 드는 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입시라는 것은 딱 정신 차리고부터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그때부터 충분히 역전할 수 있고 충분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서 수능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고 너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험이고 특히 사회탐구 수능 같은 것은 정신 딱 차리면 개념에서 잘 세팅한 것만으로도 1등급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야. 개념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투자해서 정말 좋은 점수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해볼 만하잖아. 탐구에서 붙은 자신감이 국영수까지 가게 될 거야. 또 하나,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꼭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내신이 상태가 좀 안 좋고요. 저희 학교가 내신 따기 힘든 데라서요.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제가 공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늘 해주는 말이야. 스스로 한계 지으면 기적의 시련은 멀어진다라는 말. 내가 많이 하는 말인데 난 안 될 거야. 아마 난 거기까진 불가능해. 내가 그 대학을 간다고? 생각도 해본 적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그 대학 못 가고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성공시키는 것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떤 대학에 보내는 것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는 것도 내 자신이야.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난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네가 날 뭘 한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무서운 사람이거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다이어리나 또는 스터디 플래너 같은 데다가 또는 노트에다가 크게 무슨 대학교 몇 학번 누구를 크게 적어 놓으라고. 폰트 40 정도로. 왜 적어 놓는지 알아? 여기 막 노트 같은 데다가 연세대학교 몇 학번 무슨 학과 이지영 가자 이렇게 적어 놓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한다. 너 연대 가려고? 네가? 엄마 아빠가 쳐다볼걸? 아들, 딸, 엄마 너 열심히 하길 바라지만 그렇게까지. 근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의 꿈을 무시하고 비웃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도끼가 생기고 오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하게 돼서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꿈을 선언하고 그걸 증명해 보이는 시간, 그게 수험생활이라고 생각해. 자신 있게 내 꿈 앞에 당당해지고 선생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쓰겠어요.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 내가 안 믿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나를 믿어야 그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양궁 같은 거 할 때 관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어디를 활을 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명중할 수는 없잖아. 목표가 선명하면 그리고 내가 그걸 진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이 아닌가 싶어. 약간 지난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맘먹고 달라지는가가 중요해. 그래도 12월 24일에 해가 바뀌기 전에 만났으니까 나는 아예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해보자. 내가 재밌게 또 끌어줄게. 자, 같이 공부해보자고. 오늘 너희랑 나랑 드디어 배울 내용이 1주차 서양 고대 철학 1번 파트인데 같이 노트 필기를 펴서 어디다가 적어주냐면, 자, 노트에다가 제일 먼저 샘플 필기 바로 한 장 뒤에 넘겨볼래? 수강 진도표. 자, 우리 과목명 윤리와 사상이야. 과목명 한번 적어줘. 수강 진도표에 윤리와 사상. 자, 자기가 듣고 있는 수강 날짜를 적어줘. 나는 현관기준 23년 12월 24일에 진행하고 있고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은 인강 날짜를 적어주면 돼. 자, 그러니까 1주차 1강, 2강, 3강도 너희가 역시 날짜를 그대로 오늘 날짜를 적어주면 돼. 자, 강좌명에 요것도 한번 적어줘. 서양 고대 철학 1, 서양 고대 철학 1. 집중도는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안 졸고 했으면 다 별 5개야. 졸았으면 4개야. 그리고 내가 진짜 뭐 오늘 집중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럼 솔직하게 3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집중 못한 거는 더 복습하다는 의미에서 쓰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한 줄만 채운 상태에서 한 장 뒤로 넘겨서. 자, 내 노트에 첫 페이지가 노란색이 나와야 정상이야. 맞아? 노란색에 태양마크 있는 데다가 서양 고대 철학 먼저 한번 적어보자고. 내가 까만색 펜을 꺼내서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서 적어볼게. 나 왼손잡이야.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1. 자,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의 첫 번째 파트는 아직 소크라테스에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입부로 알아두면 좋은 학자부터 시작할 거야. 제목함에 너희는 파란 펜, 나는 노란 분필로 옆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야. 땡땡 노란색으로 나는 자연 철학, 컴마 소피스트. 자, 이제 칠판 지워버렸으니까 도와줘. 오늘 너희랑 나랑 배우는 과목은 윤사 과목이지? 이걸 안 적어도 돼. 윤사 과목은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제일 처음에 서양,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야. 자, 서양, 동양. 동양은 뭐 아까 살짝 본 사람도 있겠지만 유교, 불교, 도가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올로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사회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뭐 캐피털리즘 또는 뭐 리버럴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서양은 크게 몇 가지 시대로 나뉜다고? 4가지 시대로 나뉘어. 서양의 4가지 시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슨 대? 고대. 자, 그 다음이 중세. 그렇지. 그 다음이 근대. 그 다음이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현대 시대고 우리는 그중에 고대 철학을 배울 거야. 고대는 다시 2가지 시대로 나뉠 거야.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고대 그리스 철학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헬레니즘 철학이야.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윤사라는 과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고? 3가지로 나뉘어. 3가지가 제일 처음에 뭐? 서양, 그 다음이 동양, 그 다음이 이데올로기. 서양은 몇 가지 시대로 나뉜다고? 4가지 시대로 나뉘어. 서양의 첫 번째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자, 다시 서양 고대가 몇 가지로 나뉜다고?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가 고대 그리스고 두 번째는 아직 안 배웠지만 고대 발음만 해봐. 무슨 리즘? 헬레니즘 시대야. 자, 요 시대까지 학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자, 자연철학,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에서 7명이 고대 철학자들이야. 그 7명 중 이제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고대 철학을 다 못 배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은 어차피 복습할 양도 많지 않아서 윤사라는 게 이런 과목이구나를 배우면서 따라와 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만 노파심에 다시 해볼게. 너희가 윤사가 잘 맞나 한번 봐줘. 윤사는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뉜다? 3가지로. 자, 뭐뭐뭐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자, 윤사 내신 교과서와 순서를 내가 잠깐 틀었다 그랬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먼저 배울 거야. 우리는 항상 수능 난이도에 뭐로 배울 거냐면 제일 중요도 순서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내신 교과서랑 다 배우고 나면 범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서양은 시대가 몇 가지로 나뉘고 4가지. 그중 첫 번째가 고대. 고대는 다시 고대 그리스와 고대 헬레니즘으로 나뉜다. 이걸 혼자 집에서 중얼중얼 계속 하면 돼. 자,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제일 첫 번째를 자연철학부터 같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1번 소제목을 자연철학. 흰 분필로 자연철학 이라고 적을게. 내가 아까 얘기했어. 중요한 학자인 소크라테스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 같은 주제라고.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시험 문제 빈출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냐면 한 5년에 한 번 선지로 나올까? 근데 선생님 뭐하러 배워요? 교과서에는 소개되고 있고 연계교재에도 간단히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야. 앞으로 내가 모든 학자가 나올 때마다 이 학자는 겁나 중요해. 이 학자는 별로 안 나와. 이 학자는 3년에 한 번 나와. 이 학자는 뭐 5번 모의고사 보면 한 번 선지로 나올 정도야 라고 계속 얘기해 줄 거고 그때마다 중요한 학자는 학자 옆에 별표를 쳐줄게. 자, 우선 자연철학은 흰분필로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 이오니아 학파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 작년 3월, 6월, 9월, 10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단 한 번도 자연철학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노란 분필이나 빨간 분필을 강조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다만 EBS 수특수한 연계교재에 조금씩 언급되는 정도여서 그래도 이재원 개념 배웠는데 난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보다는 한 번 듣고 넘어가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나는 너희랑 철학을 가르칠 때 항상 포커스를 뭐에 맞추냐면 1번 소제목을 늘 시대부터 적을 거야. 이유가 뭐냐? 나는 철학을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철학을 좋아해서 윤리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내가 그걸 공부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나는 철학이란 그 시대적 요청과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내놓은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를 떠나서 철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를 알면 너희가 철학을 공부하기 훨씬 좋아져. 근데 일단 자연철학의 시대가 먼저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때만 해도 농기계도 발달하기 전이고 무기도 발달하기 전이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야.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너무 약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 태풍이 오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돼. 1번 시대에 동그라미 1번으로 한 칸 들어와서 시대 BC 6세기 BC 알다시피 Before Christ고 6세기 BC 6세기에 이때만 해도 옆에 흰분필로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약할 때야.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약함.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한 거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자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연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자연에 대해 알고 싶고 자연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하던 시기야. 그러니까 이들의 동그라미 2번 주요 관심사가 뭐였냐면 관심사 아르케였어. 아르케 A-R-C-H-E 아르케라고 불리는 건데 고대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읽는 이 단어는
만물이 도대체 자연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만물의 구성 요소를 말해. 괄호 열고 만물의 구성 요소. 아니, 도대체 자연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아르케라고 불렀지. 어떤 사람은 생각했어. 자연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는 물이다. 어떤 사람은 가장 기본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가장 기본은 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때 사람들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 동그라미 3번 학자. 지금 내가 다 흰 분필로 적고 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학자들이 아니어서 그래. 자연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던 학자는 탈레스였어. 탈레스. 괄호 열고 물. 따라서 어떤 정수기 회사 이름이 탈레스인 정수기 회사도 있다 그러더라고. 또는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암기하지 않아도 돼. 이 학자는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불. 헤라클레이토스. 불. 너네 혹시 수학 공부할 때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요거 무슨 원리야? 피타고라스 원리. 그 피타고라스가 바로 이 고대 그리스 학자였는데 고대 그리스에 이오니아라고 하는 건 고대 그리스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어서 이오니아 지방에서 주로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었다고 하거든. 그때 피타고라스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BC 6세기 고대 그리스 인물이 피타고라스였고 그 피타고라스도 여기 들어가.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는 자연 만물의 구성 요소,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숫자라고 생각했어. 숫자. 숫자. 자연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수의 질서와 규칙을 보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였지. 하지만 이 학자들이 수능에 직접 등장한 거는 아주 오래된 내용이고 실제 나올 수 있는 고난도 학자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 동그라미 4번 고난도 정도로 적자.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이 학자 한 명만 외워두면 돼.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자연 만물의 구성 요소가 원자라고 생각했어. 원자, 원자. 우린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원자. 이렇게 적어볼게. 이 원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란 뜻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이고 영어 단어 atom 이렇게 읽는. 자연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은 후대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상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구성된 거야. 따라서 세상 만물의 기본은 물질이야. 따라서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야 라는 사상으로 이어지게 돼. 우리는 그 사상을 오직 물질로 세상을 설명한다 해서 오직 유자에 물질 물자를 써서 유물론이라 그러고 그 유물론의 시초가 된 사람이야.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자 옆에다가 화살표 하나 같은 줄에다 해서 유물론의 시초다. 유물론의 시초. 오직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유물론이라 그래. 이 유물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뒤에 학자들 만날 때 몇 번 소개할 건데 지금은 모르는 학자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학자들에서 유물론이라는 단어가 한 3명에서 등장할 거야. 지금 얘기해도 암기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 줄게. 다만 물질 물자를 써서 세상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유물론이라 그래. 그걸 만든 학자가 데모크리토스야. 그 학자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 자연 철학에서 이제 자연이 아닌 철학의 중심이 인간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인간 철학이라 그러는데 그 인간 철학이 오게 된 계기부터 한번 들어볼게. 자, 우선 노란색으로 적을게. 노란색으로 2번 소제목 소피스트.
자, 이제 철학의 관심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따라서 흰 분필로 괄호 열고 인간 철학 중, 가운데 중자를 한자로 적을게. 자, 소피스는 인간 철학 중에 감각 경험 계열의 학자야. 감각 중간점 경험 계열. 인간 철학 중에 감각 경험 계열의 학자다. 자, 이 감각 경험 계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철학의 중심이 있다가 이제 인간으로 철학의 중심이 옮겨오고, 인간에는 인간의 이성도 있지만 인간의 감각도 있거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고 인간의 감각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중 감각을 중시하는 학파로 우리는 왔어. 자, 도대체 이런 변화가 왜 왔는지부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 나는 오늘 너희한테 그랬어. 우리가 배우는 윤리와 사상은 철학자를 배우는 학문이고, 철학자는 각 시대의 가장 시대적 배경의 부름에 요청에 응답한 학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시대부터 한번 배워볼게. 동그라미 1번 시대. 자, BC 5세기로 올 거야. BC 5세기, BC 5세기. BC 6세기보다 BC 5세기가 더 이제 뒤에 온 시기지. 이때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나타난 철학을 우리는 소피스트라 그래. 다 고대 그리스. 자, 이 BC 5세기의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부터 철제가 보급되기 시작해. 철기 보급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철은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도구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철제 농기구가 생산력의 확대를 가져오고, 철제 무기가 전쟁을 많이 가져오는 변화를 가져오게 돼.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인본필로 인간 자연 지배력 확대. 인간 자연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자, A,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철제 농기구 보급. B, 철제 무기 보급. 철제 농기구랑 철제 무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지. 아무래도 철기가 강하다 보니까 철제 농기구는 생산력을 강화시켜줬고, 생산력 강화. 철제 무기는 전쟁을 증가시켰어. 철제 농기구는 생산력을 강화시켜줬고, 철제 무기는 전쟁을 증가시켜줬어. 전쟁의 증가는 너희가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전쟁 중에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그리스 지역이 이제 승리하면서 아테네 번영기가 오게 되는 계기가 돼.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B 아래다가 동그라미 기억을 적을 건데, 너희는 거기다 동그라미 기억 바로 적어줘. 한 줄 들여 써서 동그라미 기억. 어떻게 적어두냐면,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하면서 옆에다가 아테네의 전성기가 오고, 아테네의 전성기. 그리고 저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보병이라 그래서, 이제 기마병이 주로 귀족들이었다면 보병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보병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일반 병사들의 공으로 전쟁을 이기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주적 분위기가 막 형성되게 돼. 따라서 자, 동그라미 니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돼.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우리는 지금 윤사를 배우고 있어. 윤사 중에 이제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중에 서양에서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중에 고대 중에 그 중에서도 그리스 시대의 첫 번째 도입부를 배우고 있어. 지금 필기하는 모든 내용은 살짝 에피타이저의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라는 중요한 학자에 도입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색깔을 봐도 노란색, 분홍색이 많이 쓰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면 돼.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아 그냥 배경 지식이구나 생각하면 돼. 예전에는 철기가 보급되기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워낙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연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연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를 연구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철기가 보급되면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무기도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전리품으로 풍요로운 금은보화를 가지게도 되고 이러면서 큰 변화가 오게 됐어.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 너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중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누가 떠올라? 자, 세계 4대 성인 하면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윤사에서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4명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인물로 이제 분류할 때 이제 넣을 거고,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마호메트는 없으니까 우리는 4대 성인을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고 누구? 석가모니. 이 중에 시대가 다른 학자가 한 명 있어. 누구게? 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딱 한 인물만 다른 시대에 활동을 했어. 예수만. 우리가 지금 BC 6세기, BC 5세기 할 때 이 BC가 뭐 크라이스트?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이전이 비포 크라이스트고 예수의 탄생 이후는 영어 약자를 뭐를 써? AD를 쓰지. 그게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라서 예수 탄생 후를 AD라고 약자를 쓰는데, 그럼 우리가 앞에 예수를 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전부 BC 5세기 때 인물들이야. 왜 그 유명한 인물들 중에 3명이나 BC 5세기에 활동을 했을까의 문제는 우리만 되돌아봐도 알 수 있어. 어제 저녁 10시쯤 너네 뭐 했니? 공부했니? 아, 공부 잘 안 될 땐가? 기말고사 끝나고 막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였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 내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밤 안에 이걸 새벽 2시까지 하지 않으면 내일 시험 망하게 생기는 완전 백지 상태야.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 너무너무 고픈데 배가 어느 정도 고픈가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 그럼 너네 공부 돼? 안 돼? 안 되지? 오직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치킨, 떡볶이, 엽떡 먹을까, 신전 먹을까, 조스 먹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잖아. 내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굶주린 상태에서는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 항상 굶주리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힘들고 이럴 때는 철학이 발달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가 뜨뜻해지면 그때부터 나는 왜 살지? 무얼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지? 이런 고상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BC 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직 자연은 너무 무서워. 자연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더 크게 당할 거야. 이런 시대여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 나는 왜 살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어디를 향해 가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BC 5세기에는 공자가, 인도에서는 BC 5세기경에 석가모니가,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BC 5세기경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로 등장하게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의 해결과 더불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자, 이때 아테네의 분위기를 안 볼 수가 없어. 자, 아테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테네를 쳐들어와서 대군을 몰고 왔는데 그걸 모두 이기게 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포로도 얻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금은보화도 얻게 됐어. 왜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나가는 대군들이 군대를 움직일 때 그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전리품들, 그러니까 그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 그래. 전쟁에 이기면 이긴 국가가 그 보물을 차지하는 형태였다고 하지. 자, 이렇게 아테네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것도 아테네가 잘 나가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가 커질 때 바로 이 학자들이 등장하게 돼. 이 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이들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옆에 노란색으로 출세와 성공지향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자, 이 소피스트가 누구냐면 동그라미 2번 어원, 소피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소피아, S-O-P-H-I-A, 소피아, 괄호 열고 고대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이야. 플러스 IST. 지혜 뒤에 IST가 붙일 때는 그때는 뭐뭐한 자라는 뜻이어서 무엇무엇한 자, 그러니까 무엇무엇한 사람이란 뜻이지. 그럼 소피아에서 A를 탈락시키고 이스트를 이렇게 쓴 이유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에서 소피스트라고 했다는 거지. 이거를 두 글자로 빨간색으로 현자라 그래. 빨간색으로 화살표에서 현자.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면 동그라미 3번 직업. 이들의 직업은 역시 빨간색으로 교사였어. 교사라고 불러도 되고 강사라고 불러도 되는데 어쨌든 교사였어. 똑똑한 사람들이 남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직업적 교사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 받고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사람 이름이야? 집단의 명칭이야? 집단의 명칭이야. 현명한 자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고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과목이 바로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술,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웅변을 잘할 수 있는지 웅변술, 어떻게 하면 남들 사이에서 튈 수 있는지 이런 처세술 같은 걸 가르쳤다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괄호 열고 성공술, 컴마 웅변술, 컴마 처세술, 강의, 괄호 닫고. 이들은 성공하는 법, 웅변하는 법, 잘 처세하는 법, 그러니까 남들에게서 잘 이렇게 두드러지고 잘 행동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직업적 교사였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대 그리스의 스타 강사들을 우리는 소피스트라고 불렀던 거지. 그 유명한 스타 강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가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고민이 할 때쯤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스타 강사들이 바로 소피스트였다는 거야. 거기까지 괜찮아? 이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을 거 아니야. 동그라미 4번 대표 학자. 당연히 대표학자는 매우 중요해.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야 돼. 오늘 필기에 가장 엑기스는 여기라서 여기다 별표 하나 칠게. 빨간색 별표 치고 아예 빨간색으로 A 이름 적지 뭐. A 프로타고라스야. 사실 어찌 보면 이 칠판 필기에 모든 걸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이 학자 한 명은 꼭 기억해야 돼. 프로타고라스라는 인물. 나는 포켓몬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 고대 그리스 학자들 이름이 약간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같아요. 고라파덕 같은 느낌이랄까?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인물이 이런 말로 유명해. 이 사람이 한 말도 중에서 노란색으로 난 적을게. 너희는 파란 펜이야. 인간은 만물의 척도. 척도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단위를 재는 잣대를 척도라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기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지 못생겼는지,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 선악, 미추, 장단, 다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기준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가 떠오르냐면 이 사람이 자연 철학이 아니라 인간 철학자니까 진리 판단의 기준도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여기서 생각한 인간은 프로타고라스가 생각할 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인간이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적인 인간이야. 따라서 아래다 이렇게 적을 거야. 흰 분필로. 키어 개별 인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라고 풀어쓸 수 있을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진리관의 특색이 나오지. 보편적인 인간이나 객관적인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별적인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치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 맨 앞에 앉은 너의 이름은 뭐야? 정윤아. 어떤 남자가 좋아?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봐서 미안해. 잘생긴 남자가 누가 있어? 너가 아는 잘생긴 남자 한 명만 대줘. 김명수? 나 박명수밖에 몰라. 어떡하지? 김명수 누구야? 인피니트 L의 본명이야?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살려줘. 작년에 토마토 몰라서 나 진짜 너무 고생했단 말이야. 자, 혹시 키가 큰가? 얼굴이 작은가? 눈이 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의 기준이 키 크고 뭐 얼굴 작고 눈 크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있잖아,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내 이상형이 있는 거야. 내 이상형은 곰돌이푸, 슈렉, 토토로 약간 이런 포동포동한 스타일을 나는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포동이. 나는 너무 포동포동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키 작고 배 나오고 얼굴 크고 목 짧고 내가 안으면 내 팔 두 개가 닿지 않는 푸짐함. 난 그게 너무 섹시한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대학에 가자마자 아까 선배한테 완전 반한 거야. 그 선배가 키가 168cm에 몸무게가 88kg이었거든. 내 키가 166이야. 몸무게는 그때는 되게 말랐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영아 너 협박당했어? 아니 나 너무 좋아. 나 내 이상형이야. 내가 쫓아다녔는걸? 그랬더니 아니야. 선배가 너무 무섭게 한 거면 지금이라도 당근을 흔들어. 그래서 나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친구 중에 이제 여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여대를 간 친구는 남녀공학에 대한 환상 그런 게 있었나 봐. 남녀공학 대학교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선배들이랑 MT 가면 남자 선배들이 요리 다 해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대는 여대끼리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나 봐. 그래서 너무 부럽다면서 그럼 남자친구도 생겼니? 그래서 나 완전 킹카 만났잖아. 그랬더니 자기 남자친구 소개해달래. 그래서 내가 오빠를 소개했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지영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돌 수도 있구나. 난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 프로타고라스가 볼 땐 이건 뭐야?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고 정윤이는 정윤이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 너와 나는 달라. 그럼 객관적 진리야? 주관적 진리야? 객관적이라고? 객관적이니? 주관적 진리지. 그리고 이건 절대적 기준 같아? 상대적 기준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건 자, 니은 진리는 자, 여기서부터 노란색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야. 진리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 그럼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곰돌이 푸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냐? 나는 지금도 이동욱 같은 배우를 김동욱인가? 아 국어 선생님인가? 저 어쨌든 도깨비에 나왔던 저승사자. 아 죄송합니다. 너무 국어 공부를 잘하게 생긴 이름이야 배우가. 그래서 어쨌든 그 도깨비 라는 배우를 보면 지금 못생겼다고 생각하냐? 아니 내가 그 슈렉을 아니 포동이를 대학교 때 너무 잘 쫓아다녔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나는 튕기는 게 너무 없고 내가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채였다. 너무 심하게 채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늘씬하고 마른 사람만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나의 이상형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프로타고라스 뭐라 그럴 거야? 그때는 너에게는 그게 맞는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게 맞는 기준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 프로타고라스의 진리관은 절대 불변의 영구불변의 진리가니까 가변적 진리가니까 그렇지 계속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그때는 네가 옳았고 지금도 네가 옳아.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건 네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별 인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프로타고라스야. 두 번째 학자가 빨간색. 이 학자 작년에 강조됐어. 트라시마코스야. 트라시마코스. 이름이 좀 어렵지만 계속 우리 반복하자고. 트라시마코스. 이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도 너무너무 중요해. 자, 정의란 justice,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가 누군데요, 선생님? 강한 사람. 어떤 나라에 지도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는 약자고 지배자는 강자고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이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할 때 이 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층, 지배자 또는 뭐 집권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의래. 아니 그러면 그 강자가 바뀌면 이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오래가는 게 아니니까 10년 전에 지금 집권하는 세력과 10년 후에 집권하는 세력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강자가 바뀌면 정의 기준도 바뀌냐? 바뀐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정의롭냐 아니냐 그 나라의 정의 기준이 뭐냐는 그 나라의 지배자가 누구냐에 너무 좌우된다는 거야. 이게 작년 6평에 나왔던 표현이야. 작년 평가원에 바로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어. 자, 기억. 흰분필.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인가에 달려있음. 누가 지배자인가에 달려있음. 근데 나는 이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해봐. 여기 강한 사람이 있고 여기 약한 사람이 있어. 강한 사람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약한 사람 때렸어. 그래서 약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어. 너희가 볼 때 정의로워? 근데 트라시마코스는 그게 정의롭다는 거야. 그러면 약자에게 정의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약자에게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니까 나는 손해를 봐서 피를 흘리고 있지만 내가 피를 흘리는 게 국가적으로는 정의로운 걸 수 있는 거잖아. 강자에게 이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선지가 나왔어. 너희가 OX를 잘 풀어봐. 자, 트라시마코스에게 피지배자의 부정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 수 있다. 선지가 좀 어려워. 다시 한번. 작년 수능 선지니까 평가원 선지니까 그대로. 트라시마코스에게 피지배자의 부정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 수 있다. OX. 오지. 오, 똑똑하다. 윤사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이 됐어. 이걸 맞출 수 있다면 윤사할 수 있어. 왜냐면 잘 봐.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야. 그럼 피지배자의 불이익이지. 그럼 피지배자의 정의도 강자의 이익이니까 피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 피지배자에게 부정이겠지. 다시 적어보자. 이런 거야. 선생님 저는 윤사가요 말장난일까봐 너무 두려워하는데 논리가 있어. 로직이 있고. 자 천천히 피지배자의 부정의로 가자. 자, 동그라미 니은 피지배자의
부정의. 자, 피지배자에게 정의로운 것도 강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럼 피지배자의 부정의도 역시 강자에게 손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지배자든 피지배자든 정의로운 건 강자의 이익이고 부정의한 건 약자의 이익이야. 거기까지 괜찮아? 그럼 피지배자에게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되고 피지배자에게도 부정의는 약자의 이익이야. 거기까지 괜찮아? 그럼 작년에 나온 선지를 우리 그대로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지금 필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평가원 선지들이니까 피지배자의 부정의는 노란색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오늘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자, 천천히. 지배자든 피지배자든 정의롭다는 건 강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럼 피지배자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피지배자의 부정의는 약자의 이익이지. 그럼 피지배자에서 자신은 피지배자지. 약자에게 이익이 되면 이건 정의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끝났네. 괜찮아? 자신이라고 하는 건 피지배자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건 강자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니까 부정의한 거네. 요게 작년 수능에 나온 거야. 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난 내가 볼 때 너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약자로 가자. C.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 이 고르기아스는 무슨 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노란 분필로 옆에다가 너희는 파란 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마무리할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고르기아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줄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고르기아스가 했던 유명한 말로 기출에 많이 나왔던 제시문인데 이 고르기아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 프로타고라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너한테 아름다움의 기준과 나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지. 프로타고라스에선. 너에게 10년 전 아름다움의 기준과 10년 후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르지. 너랑 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프로타고라스였지. 그럼 고르기아스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할까? 고르기아스는 이렇게 생각해.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난 알지 못해.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 왜? 저 사람과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이가 프로타고라스보다 더 나가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 즉 선, 악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워. 나는 진리 자체가 의심스러워. 진리가 있는 걸까? 진리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냐면 돈 받고 가르치는 직업적 교사라 그랬지. 성공술, 웅변술, 처세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사람들에게 처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성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알 수 없어. 알았다 하더라도 너의 성공의 방법이 그 사람의 성공의 방법은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 고르기아스는 티어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학자야. 우린 이런 철학을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띄은 회의주의라 그래. 회의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살면서 요즘 너무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 할 때 회의, 의심이란 뜻이야. 이 말 자체가 의심하는 철학이다 이 말이야. 회의라는 게 디스커스, 토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감이 들어 해서 의심. 그래서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주의 철학이라 그래. 따라서 진리 부정. 진리를 부정하는 입장. 자, 마지막 학자는 D. 칼리클레스야. 제일 적게 나오는 학자야.
잠깐 기본으로 가자. 자, 윤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었어.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그 세 파트 중에 서양은 다시 몇 가지 시대로 나뉘어? 네 가지 시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고대는 다시 몇 가지 시대로 나뉘어? 두 가지. 하나는 고대 그리스, 하나는 무슨 니즘?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의 문을 여는 학자는 자연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인간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인간 철학 중에 인간의 감각과 경험에 기대는 게 바로 무슨 스트? 소피스트야. 이들은 내가 감각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 내가 더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더 즐거운 걸 하고 내가 더 잘 자고 이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학자이기도 했어. 따라서 칼리킬레스의 유명한 말인데 노란색으로 덕은 이게 도덕을 줄인 말이야.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까지만 적을게. 칼리클레스는 이렇게 얘기해. 도덕이란 너의 식욕, 성욕, 수면욕을 가장 최대한 충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발랑 까진 것 같은데 그걸 도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성 계열의 학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많이 즐기는 게 도덕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학자도 있다는 거지. 자, 암기는 같이 해줄 거고 결론만 마무리하자. 동그라미 5번. 이들의 진리관. 자, 이들은 노란 분필로 감각과 경험의 유용성을 중시한 학자들이야. 유용성 중시. 나에게 좋은 빛을 보여다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된다고 하는 학자들이야. 결론적으로 이 중에 가장 제일 유명한 학자가 프로타고라스인데 프로타고라스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돼.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객관적 진리라고 주관적 진리라고 주관적 진리고 절대적 진리라고 상대적 진리라고 상대적 진리고 영구 불변의 진리라고 가변적 진리라고 가변적 진리야. 그대로 적을게.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자, 5번에 아래 A 절대적 절대적 X 이렇게 절대적 X 그 다음에 객관적 X 영구불변 X. 자,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영구불변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이거 완전히 반대의 말 적으면 되지. 자, B 절대적의 반대말이 뭐라고? 상대적. 상대적 O. 객관적의 반대말 뭐라고? 주관적. 주관적 O. 영구불변의 반대말은 뭘까? 가변적. 그래, 맞아. 가변적.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오늘의 결론이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고 또 변해가는 진리야. 마치 내가 곰돌이 푸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걸 남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10년 전과 지금에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진리라고 본다는 거지. 자, 얘네 의의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의의가 뭐냐면 자, 동그라미 6번. 혹시 너희 필기 기준 마지막 줄이니? 한 줄 남았니? 마지막 줄이어야 정상이야. 얘네의 의의. 자, 오늘의 요 필기의 마지막 줄. 너도 옳고 너도 옳아. 너는 뭐 인피니티 L을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너는 투바투의 최수빈을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너는 차은우를 잘생겼다고 생각해도 나는 포동이와 슈렉과 토토로가 잘생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서로 너는 뭐를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옳다고 생각해라는 토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적을게.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거야.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 민주주의가 토론을 중시하잖아. 그러니까 옆에다가 흰 분필로 토론 괄호 열고 토론 중시.
토론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에 잘 어울렸던 거지. 자, 좋아. 편안하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계속 복습할 거야. 오늘 같이 이것만 복습하고 한번 쉴게. 자, 우리는 윤사라는 과목을 오늘 처음 만났어. 이 윤사가 크게 몇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 파트.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 서양. 그 다음이 서양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이 이데올로기, 사회사상이라 그래서 이데올로기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서양 사상은 다시 몇 가지 시대? 네 가지 시대. 제일 첫 번째가 고대, 그 다음이 중세, 그 다음이 근대, 그 다음이 현대로 나뉘어져. 잘 외우네. 고대는 다시 시대가 몇 개로 나뉘어서? 두 개로 나뉘어서 하나는 고대 그리스고 하나는 무슨 니즘? 헬레니즘이 있을 거야. 자, 고대 그리스는 다시 어떻게 나뉠 거냐면 자연 철학과 인간 철학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자연 철학은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에 모여있던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같은 인물이 있지만 딱 한 사람만 외우면 돼. 데모크리토스 한번 발음해봐.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자, 그 다음에 인간 철학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그 인간 철학 중에 첫 번째가 소피스트야.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외울 소크라테스인데, 자, 이 그림만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이제부터 외우기 시작할 거야. 자, 필기는 이제 안 건드려도 되고 나랑 이것만 같이 외우자. 자, 천천히. 고대를 다시 둘로 나눴을 때 첫 번째가 무슨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은 인간 철학이 아니라 무슨 철학부터 시작해서?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인간 철학의 선구자는 무슨 스트?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고 IST가 사람이란 뜻이어서 뭐뭐 한 자, 두 글자로 현자라는 뜻이야. 현명한 자를 줄여서 말하는 거지. 자연 철학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고대 그리스의 작은 지방인 이오니아에서 이제 발달을 했어.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암기할 필요 없어. 편안하게 뭐만 기억하냐면 자연 철학자 중에 원자로 지구 만물이 구성돼 있다고 얘기한 학자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의 아르케는 뭐야? 원자. 아르케는 만물의 구성 요소야.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이 원자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했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물질로 세상이 구성돼 있다는 무슨 론의 시초야? 유물론의 시초야. 이것만 같이 하면 돼. 자, 여기까지만 한번 가자. 서양 고대 무슨 철학? 그리스 철학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서? 자연 철학으로 시작해서 무슨 스트로 간다? 소피스트로. 자연 철학의 대표자 한 명만 외우면 돼.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가 자연 만물의 구성 요소를 두 글자로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세상이 구성돼 있고 물질로부터 철학이 시작되는 걸 오직 물질이라 해서 무슨 론? 유물론. 그러면 돼. 자, 인간 철학 중 감각개혁 계열의 선구자를 소피스트라 그러고 배경 지식은 배경 지식이라 시대는 암기하지 않아도 돼. 자, 이때는 주로 출세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교사들, 스타 강사들한테 이제 웅변술, 처세술을 배우던 때였어. 자, 무엇과 무엇을 지향했다고? 출세와 성공을 지향했다고. 자, 소피아와 IST를 합치면 무슨 자? 현자야. 자, 이들의 직업은 뭐였는데? 교사였어. 이들이 가르치는 과목은 한번 읽어줘. 무슨 술, 무슨 술? 성공술, 웅변술, 처세술 이런 걸 배웠어. 변론술도 나오지만 그냥 요 세 개만 외워줘. 대표학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여기는 다 중요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무슨 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정의란 강자의 얘기다. 무슨 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기아스? 고르기아스. 이 고르기아스는 진리를 의심하는 무슨 주의자? 회의주의자.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다. 무슨 클래스? 칼리 클래스. 자, 이들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가변적 진리야.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옳다고 하다 보니 무슨 주의 발달에는 좋아? 민주주의 발달에는 좋아. 다시 천천히 갈게. 자, 서양 고대는 그리스와 헬레니즘으로 나뉘어. 첫 번째가 무슨 철학? 그리스 철학. 자, 거기에 첫 번째가 무슨 철학? 자연 철학. 그리고 무슨 스트? 소피스트. 자연 철학은 다 암기 안 해도 되는데 한 명만 알면 돼.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구성이 뭐로 돼 있다고? 원자. 무슨 론? 유물론. 자, 소피스트는 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 출세. 자, 그래서 이들의 어원은 무슨 자? 현자. 직업은 교사. 순서 달라도 되니까 무슨 술, 무슨 술, 무슨 술을 강의하는 사람들? 성공술, 웅변술, 처세술. 대표학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무슨 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주관적이고 잠깐만.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무슨 코스? 트라시마코스. 할 수 있어.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고르기아스. 자,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거다. 누구? 칼리클레스. 자, 절대적 진리의 반대. 상대적 진리. 객관적 진리의 반대. 주관적 진리. 영구불변적의 반대. 가변적 진리. 요거 세 개 순서대로 읽어봐. 무슨적 진리? 상대적, 주관적, 가변적 진리. 무슨 주의 발달에 기여해?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해. 자, 그럼 요 칠판 보지 말고 나보고 외워줘. 학자로 얘기해줘.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 칼리크레스. 정의랑 강자이익. 트라시마코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르기아스. 잘한다.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 칼리크레스. 정의랑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르기아스.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게 무슨 주의? 회의주의. 자, 좋아. 자연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무슨 논? 유물론. 다 외웠어. 끝이야. 이것만 계속하면 돼. 수업 중에 같이 이렇게 외울 거라 집에 가서 외우려는 부담 갖지 말고 어떤 어려운 게 나오면 아, 이거 언제 외워가 아니라 내가 외워줄 거야. 너희 머릿속에 그냥 때려 박아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윤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런 시간이 합쳐져서 39강이었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사실 개념만 다 들어도 1등급은 나올 수 있거든. 개념을 까먹어서 문제지. 까먹지만 않으면 돼. 나 갔다 와서 다시 물어볼게. 10분 후에 봐.